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사드 문제를 두고 중국이 우리한테 자행하는 보복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 외과적 제한적 폭격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롯데는 물론 다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보복 움직임, 이것은 당연하고 지금 한국 관광에 대한 전면 통제 움직임까지 일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중국이 우리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인가를 의심케 합니다. 북한 핵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우리 입장을 중국은 믿지 못하고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이라고 중국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자, 만일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보복의 대상은 미국이어야 하지 우리면 안 됩니다. 이런 중국이 과연 G2라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족주의의 광풍에 휩싸인 국가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레이시아에 파견된 북한 대표단이요. 이게 급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 기자회견 비슷한 걸 가졌는데 거기에서 6시 반경에 가졌죠. 김정남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리고 시신을 즉각적으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당국의 얘기를 전부 부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이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일축하고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급파된 북한 대표단의 리동일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를 했던 사람이죠. 이제 리동일 차석 대사가 어제 북한 대사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김정남은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물론 이제 이 김정남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얘기를 아예 김철도 안 했대요. 그 사람은 이렇게 북한 이제. 국민. 국민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타살혐의를 찾을 수 없다. 시신을 바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이 맹독성인 VX, 화학무기죠. 이 VX가 사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두 여성 용의자를 비롯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좀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기에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이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한국이
개입했을 수 있다. 한국 배우설을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네. 그러자 이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어제 이제 이 같은 그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무슨 소리냐. 이 부검 결과 이 김정남 씨 시신에서 VX가 검출됐다. 그리고 그가 살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 측의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북한 측의 주장을 일축을 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가 이제 그 김정남 그 암살 사건의 그 용의자로 구금하고 있던 그 북한인 리정철을 이제 오늘 풀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왜냐하면 뭐 확실한 그 연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오늘 풀어주는 대신에 곧바로 이제 추방하기로 했고 월요일 그러니까 6일부터 이 북한과의 그 비자 면제 협정 바로 파기하겠다. 그렇죠. 무비자 협정이죠. 예. 근데 이게 자꾸 북한이 그 자기 무덤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게요, 말레이시아가 만약에 당교 수준까지 가면은 북한으로, 말레이시아는 타격이 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제 타격을 많이 입게 되는데, 참 보면은. 북한으로서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버티겠다 뭐 이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죽였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중국의 사드 보복,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또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예. 이제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사회가 혹은 정부가 어떻게 내놓을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국가여유국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그 국내 그 중국 여행업계에게 이번 달 15일부터 그 한국행 관광상품 광고를 금지하라는 지침을 일단 내렸다고 하네요. 어제 이제 현지 상위 그 20대 여행사를 불러서 이 같은 지침을 전달을 했는데 사실상 한국행 단체 관광상품 판매를 좀 중지하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런 그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은 물론이고 이제 개별 관광까지도 사실은 이제 막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중국의 그 최대 여행사인 그 중국 여행사 등 그 국정 여행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이 한국 관광 상품에서 이제 또 그 롯데를 겨냥을 해서 롯데 면세점이나 롯데 호텔 여기 이제 방문을 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그러죠. 어제 이제 롯데 면세점 사이트 이 디도스 공격으로 낮 12시부터 한 3시간여 동안 완전히 그 사이트가 좀 먹통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 중국 포털 음원 사이트에서 그 한국 음악 차트가 사라지는 이런 일까지 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 자, 이제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사드 문제가 어떻든 국내적으로 상당히 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화주의, 중국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와도 전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만약 그것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참 우리로서는 좀 더 주시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국은 이제 이런 전략은 뭐 이제 그 일본과의 그 생각구열도 뭐 이런 문제나 아니면 이제 그 대만과의 관계에서 계속 구사해 왔던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오늘 1차 토론회를 갔는데 이 라디오 토론회라고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 사자죠. 네 그렇죠. 명이죠. 왜냐하면 네. 그 보통 최성 고양시장까지 이제 있고 어제 어디 인터뷰를 하셨더랬죠. 네, 네. 그럼요. 예. 근데 저기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연정 문제 가지고 부딪힐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어제 이제 이런 공방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그 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리더십과 그 외연 확장 가능성을 이제 그 정면으로 좀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의 그 대연정론을 이제 정면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어제 그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그 토론회에 이제 그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나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그 패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의 외연 확장 등에 있어서도 그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서 정당은 넓고 깊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자신의 이제 그 경쟁력을 이제 강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가 바로 이 편집인 협회 그 토론회에서 그 재차 그 대연정론을 그 강조한 데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도 물론 뭐 전제가 붙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대해서 이 탄핵을 반대하고 그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과 지금 이 단계에서 함께 손잡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직공을 펼쳤고요. 예. 이 적폐 청산이 그 우리 국민이 그 절대적으로 그 요구하는 그 지상 과제인데 이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이제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는 그 외부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이제 내부 경선에 어떻게, 그러니까 대세론을 형성해서 내부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딱 보니까 이 내부의 구조적으로 이기기는 좀 힘든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 뭐 탄핵 가결이 되면 좀 상황이 좀 반전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뭐 구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직은 모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안희정 지사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도 이 경선 룰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네. 경선 룰이 이제 만만치 않죠. 예. 경선 룰 협상이 잠정 그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 공론조사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쟁점인데 안철수 전 대표와 그 손학규 의장 측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그 현장 투표 40%, 여론조사 30%, 공론조사 30%. 그래서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한 60% 정도로 하자. 이런 제안이고. 예. 손학규 국민주권회의 그 개혁회의 그 의장 쪽은 무슨 소리냐. 선거인단 모집 없이 그 현장 투표 90%, 공론조사 10% 이렇게 하자. 상당히 격차가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데, 과연 이제 아예 그 협상이 지금 중단된 상태여서, 국민의당 별도의 뭐 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중재안을 마련하겠다. 이러는데 그 간격을 좀 좁힐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은 경선을 확정했죠. 일단 네, 확정은 했습니다. 이 경선관리위원회 어제 당원 투표 30%, 국민대표 선거인단, 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40%, 여론조사 30% 반영하기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이 유승민 의원과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그 여론조사 이제 반영 비율을 놓고 대립을 했죠. 유승민 의원은 50% 이상이 돼야 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 미만이어야 된다. 이제 이걸 갖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인단 3,000명을 모집을 해서 하는 이 선거인단으로 이제 그 절충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부터 이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하고 싶은 분들은 등록을 해라. 예? 많이 올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뭐 정운찬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제 또 김무성 전 대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대선 후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일 맞습니다. 많죠. 맞아요. 예. 거기가 지금 한 4분 5분 될 거예요. 거기는 아직 경선 룰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예, 거기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그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층을 대변하는 후보로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중에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늘 푸른 한국당이 이재호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추대를 했는데요. 자, 오늘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공동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선 후보로 추대가 되셨어요, 추대가? 예, 당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죠. 예. 그러면은 나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저는 저보다 더 좋은 후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공직에 출마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죠. 당으로서는 이제
그 당에서 정달 창당했으니까 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거는 또 당의 입장이고요. 예.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 이쪽 보면은 대선 후보로 등록, 당내에서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돈을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예? 예. 그럼 몇 억 정도 되죠? 그게. 당내 경선 후보들은 이제 경선 비용을 내야 되니까요. 글쎄 비용 근데 그게 몇 억대라 가지고 예. 깜짝 놀랐는데 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이죠. 우선 대선 후보로 하려면 기타금만 해도 한 3억 될걸요. 그거는 이제 당내 경선에 통과한 후보가 저거 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본 후보. 본선 네. 후보가 되었을 그것도 때 따로 돈 내죠, 그거는. 선관위에 등록하는 것이 이제 3억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이 없으니까 예. 본선 등록금만 내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 보수층 후보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참 이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 보수층의 가장 대표 선수로 거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이재호 대표께서 모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말하기는 하잖아요. 또 본인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예.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아주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당의 후보가 될 사람을 거론하는 건 마땅치 않는데 다만 그들의 객관적인 여건이 여보세요? 예. 잘 안 들리거든요, 제가. 예. 전화가 약해서. 예. 예. 잘 안 들리신다고요, 지금? 예. 지금은 잘 들리세요? 예.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저는 아주 잘 들리는데. 잘 들리십니까? 예. 근데, 말씀 계속 하시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재 이 탄핵 국면에서 예. 또 그 자리를 나오기가 그 자체도 국민에 대한 또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홍준표 경남지사는 예. 사람은 좋지요. 근데 현재 대법 사건이 대법의 계류주의잖아요. 대법원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옥중 출마도 하지만은 예.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인데 대법 계류 중인 그런 사건을 안고 당에서 후보를 내기가 어떨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좀 걸리는 것이 있겠지요. 이재호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대선 후보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보수층이다 진보층이다 관계없이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보수를 지키다가 탄핵된 게 아니잖아요. 예. 말하자면 우파의 이념을 지키다가 탄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보수를 지키고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거부해야 된다든지 또 거기에 무슨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나라를 불필요하게 이게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는 국면이 있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의 후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편의 이념을 대표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이 엄중한 이 시기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이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대안, 큰 그림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저렇게 되면
갈등이 좀 없어지고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더구나 그런 걸 제시해야 될 후보는 보수치라고 하는 현 정권을 이어받는다 그럴까 대변한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지도력이 더 필요한데 예. 지금 그런 거는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고 무슨 사사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골 공무원도 다 할 수 있는 무슨 정책 복지 어떠니 교육이 어떠니 이런 거는 그건 대선 후보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형편에서 나라가 아주 평화적으로 안정돼 있고 남북이 아주 안정적으로 평화 공존이 돼 있다면 그런 작은 부분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네. 공약으로 내걸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큰 물이 터져서 한 예. 마을을 휩쓸어갈 이를 판국인데 큰 뚝을 만들 생각해야지 무슨 조그만 고랑 치운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보수 쪽의 후보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내거는 것도 그렇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인들은 엄청 거룩한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 갖고는 안 되죠. 지금은 그런 한가한 국면이 아니죠. 예. 나라 자체가 지금 떠내려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 그 중에 탁월한 후보가 있어서 예.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이면 이 시기에 필요하겠다. 예. 저런 지도력과 저런 정책력과 저런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후보가 나오면 예. 자잘구레한 후보들은 자기는 그냥 들어가고 저 사람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낼 수가 있는데 예. 다 똑같단 말이죠. 예. 다 속말로 말하면 니나 내나 똑같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단일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지금 근데 이제 단일화도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죠. 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 세력과 손잡고 어떻게 적폐 청산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두 사람 다 생각이 좀 저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예. 지금은 어떤 당이 후보가 정권을 잡아도 예.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는 정권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면인데 사사건건 또 발목을 잡을 테니까 그러면 원내 의석에 따르는 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즉 중립내각, 연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대로 가면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자유당하고 대연정 하겠다면 이런 거는 한국당이요. 예. 그거는 표 얻으려고 하는 소리고 예. 그거는 우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제가 볼 땐 좀 부족한 것 같고 정국이 또 한 사람은 무슨 적폐 청산의 대상과 무슨 연장하느냐 이런 건데 이게 적폐 청산이고 아니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자유당은 정치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당하고 먼저 연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안정을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원내 의석수에 따른 그런 정당들과 불가피하게 연립 내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앞으로 대선 이후에 정당의 변화나 정치권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소리지만은 특별히 무슨 자유당하고 네. 연정하겠다는 한국당입니다. 등 특별히 네. 적폐 대상하고는 안 한다는 등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예. 자, 지금 탄핵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글쎄 3월 10일 정도에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13일 하여간 이전에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또 시일은 현재 8명인데 헌법재판관이 예. 그래도 8명이 다 있을 때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13일 전에 탄핵이 결정이 나야 할 것이고 그 방향은 정의에 합당한 방향으로 결정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날 거로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불복 가능성인데요. 왜냐하면 김평우 변호사 그런 얘기했죠. 지금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승복하는 것은 헌재에 복종하는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말을 위한 말인데. 예.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승복해야죠. 예. 조선시대 같으면 봉건 왕조시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어느 예. 한쪽이든 헌재가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승복하는 것이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근데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엄청 걱정이 되죠. 예, 사회 갈등, 분열, 이거 좀 정치권이 잘 좀 봉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걱정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공동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집진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이번 주는 휴일이 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주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 7시 43분 2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이 광변북로는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시속 20-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는 서행이고,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량 밀립니다. 강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륜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각각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이후로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밀립니다.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외곽 쪽으로 탄천 1교까지는 서행인데, 이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옆으로 가는 언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난 2일 서울 강남 지역 골목길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죠. 일명 콜뜨기 영업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5천여 명의 고객을 태우면서 벌어들인 돈이 2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속 신호 위반, 거기다 난폭 운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도로 위에 무법자로 군림한다고 합니다. 이 콜뜨기 도대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우리 팀장님 콜뜨기 같은 거 타보셨어요? 콜뜨기 저는 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콜뜨기라는 게 이제 소위 속거나 으는데 콜, 즉 부르면 최대한 빨리 부르는 사람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견 그 바쁜 사람들이나 현대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 있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버 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네? 우버하고는 전혀 틀린 거고요. 그죠? 이제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BMW라든가 뭐 이런 고급 벤츠라든가 제네시스 이런 고급 차를 이용해서 이제 자가용을 운송 사업에 이용하는 거죠. 돈을 받고 자가용을 불법 영업하는 택시처럼. 그리고 또 렌트카를 빌려서 이걸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겁니다. 차량은 아주 고급인 모양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금은 비싸겠네요? 예, 택시 요금이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예를 들면 이 역삼동에서 신사동을 가면 정체되는 시간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많으면 40분까지 걸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이 평소에 이면도로나 일방통행도로 아니면은 중앙선 침범, 방금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난폭운전이죠. 쉽게 말하면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제 시간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자, 요금은 택시 요금의 4배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자, 신호 위반에다가, 중앙선 넘고서 달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거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벌금도 내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약 70명 정도 되거든요. 조직원인데 행동지침을 만들고 만약에 그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되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 대표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 중에 70여 명 중에 51%가 강절도 폭력 등 하여튼 범죄 경력이 전부 화려한 사람들이고요. 소위 통고 처분이라 그래서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이런 식으로 통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람들이 약 7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이죠. 그 표현이 불안정하신 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사고를 낸 적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를 내는데
사고를 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부 연예인, 회사원, 또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고요. 전문직 프리랜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인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 많이 이용한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 그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고가 상당수 많이 나는데 이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행위에 동승하거나 타게 된 승객들이 고객들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이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하게 됐을 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사람네들이 보복운전도 하고, 또 하나는 보험금 노린 범죄행위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추돌을 하거나, 또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냐면은, 만약에 앞에서 차량이 가로막고 막 상향등 켜고 경적을 많이 울리니까 안 비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면 고의 추돌하거나 아니면 내려서 이 무선으로 이 사람들이 KT에서 받은 무전기를 또 이용을 했죠. 불러가지고 위협하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했는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다른 차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처에 많은 강남권에 많은 동료들이 있거든요. 70여 명이 24시간 2교대를 뛰기 때문에 무선만 하면 금방 달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무선 지령하는 것처럼 또 은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K1은 정체, K2 그러면 알았다, K3 그러면 대기 중. 그다음 우리 일반인 직장인들 지금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퇴근. 이건 K4예요. 아, K4. 네, 그리고 K5 한번 이동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멋있어 보이는데요. K5, 사실 별 얘기 아닌데, K2, K5, 이런,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마치 어떤 특수부서나, 어떤 정보 파티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귀에다가 이거 꽂고 이어폰 꽂고 딱 꽂고 까만 양복 입고 네네. 참 그리고 이게 참 근데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보통 단속은 이제 제가 또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잠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기획 수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정한 구간을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수시로 왕래하고 또 타고 내리는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렌트카나 자가용이면 돈을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님에게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편 복장에 무선 지령하는데 무전기를 들고 있다라든가 또 이어폰을 끼고 이어폰을 끼고서 뭔가 이게 업무를 보는 형태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제 타켓으로 삼아서 결국은 서울중앙지방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단속을 하게 된 단초가 됐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백기종 팀장님이 한 70여 명이 24시간 교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특정 한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이게 조직을 1개반에 10명씩 해서 이렇게 24시간 운영을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치밀하게 했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부를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동료를 절대 불지 않는다. 그다음에 단속돼서 벌금을 50%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행동 지침도 만들고 운영 지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참 아까 우리 교수님이 27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9억 정도 수입을 봤어요. 1년 만에. 1년.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취한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콜뛰기 하는 조직이 요번에 잡힌 조직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1990년도 그러니까 강남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지역 개발 붐이 일어났는데 언제부터 이게 드러났냐면요. 1990년대 초반부터 콜뛰기가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오래됐네요. 그렇게 돼서 이제 상당히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지방이라든가 주요 고객들을 포섭하는 도시에 다 있고요. 이 사람들 운영 방식이 이거예요.
명함을 딱 찍어가지고 연예인 기획사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유흥업소 이런 데다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런 그 전달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락이 오면 뭐 연예인도 태우고 또 야간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계층이라는 전문직, 뭐 이 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그 업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바쁘신 있거든요. 분들, 진짜 바쁘신 이런 분들. 사람들이 또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앞에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몰랐어요. 90년대부터 있었던 거군요. 이 콜특이라는 게. 네,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강남권이 개발이 되면서 특히 유흥업소가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강남권에 무려 그 수만 명, 강남권만 수만 명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만에 29억 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올렸으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입의 매력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의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개 조직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개 조직이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벌 수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 두 가지로 처벌을 합니다. 자동차 여객 운수 사업법에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불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180일 차량이 영업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난폭운전 같은 거 보복운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면허 정지가 40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승객들은 처벌을 안 네, 승객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으로 운영하는 운전자,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만 처벌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편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비싼 요금, 4배, 5배 요금을 주고 타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보상도 못 굉장히 보장을 못 받는 보험 혜택 못 받고요. 그다음에 보장도 못 받는 이런 형태죠. 뭐 50% 반 절반 정도가 좀 이 강력범죄 이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도 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교수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손님들의 노선이라든가 행동 직업이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협박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